서울 변두리에 30년 된 단독주택이 조용히 서 있다. 벽돌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 한 그루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을볕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이정화는 혼자 앉아 있었다. 58세의 정화는 이제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소파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 뉴스를 봤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남편 김태수가 운영하던 작은 인테리어 회사가 떠올랐다. 지원 5명의 소규모였지만 30년간 성실하게 꾸려온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다. 여보, 정말 준비해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외아들 민수가 며느리 서영과 함께 들어왔다. 34살의 민수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날카로웠고 32살의 서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정화는 일어나 차를 끓이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저었다. 앉아 계세요. 엄마,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다. 장례를 치른 지 고작 일주일. 아직 상복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일지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영이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회사 운영하면서 은행 대출도 받으셨고. 정화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무언가 이상했다. 남편은 분명히 말했었다. 정화야, 내가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빚이 얼마나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정리 중이에요. 하지만 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집을 판다고 10년간 살아온 추억이 서린 이 집을 서영이 나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면 빚은 다 갚고도 남을 거예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에요. 정화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모르고 있던 걸까. 민수야, 네, 엄마. 아버지 방에 서서 서류 같은 것들 좀 찾아봐야겠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민수와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너무 빠르게 스쳐가는 변화였지만 정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그런 어려운 일은 남편이 다 알아볼 거예요. 맞아요. 엄마, 법적인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말, 준비해둔 게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꼭 찾아내겠다고 말이다. 민수와 서영이 떠난 후 정화는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남편만의 공간이라고 여기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던 곳이었다. 문고리를 돌리는 정화의 손이 떨렸다. 방 안에는 남편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책상에 다가갔다. 서류들을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다. 회사 관련 문서들, 은행 통장, 그리고 이게 뭐지? 두꺼운 봉투 하나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봉투 겉면에는 정화에게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화는 그 순간 알지 못했다. 이 봉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정화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신탁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정화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남편이 생전에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가며 작성한 것 같았다. 집과 회사 모두 정화 명의로 신탁 설정이 되어 있었다. 남편의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정화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이 이런 준비를 다 해뒀구나. 정화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민수가 말한 빚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남편의 회사로 향했다. 30년간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맞았다.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회계 관련 서류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화는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회사 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다. 꼼꼼히 살펴본 정화는 깜짝 놀랐다. 회사 계좌에서 10억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그것도 최근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이다. 출금 승인 서명란에는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민수가 회사 돈을. 정화의 손이 떨렸다. 아들이 아버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뜻이었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사모님 민수 씨가 오셨어요. 정화는 재빨리 서류를 정리했다.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려고 왔지.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엄마, 그런 건 제가 할게요. 복잡한 일이니까요. 민수야, 너 아버지 회사에서 돈 빌린 적 있니?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뭔 소리예요? 장부를 보니까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더라. 내 명의로 말이야. 그건 회사 운영비였어요. 아버지도 아시는 일이었고요. 정화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운영비가 10억 원이나 필요했어. 그것도 개인 계좌로 빼가면서.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화는 계속 물었다. 이 돈 어디에 썼니? 그건 사업 투자였어요. 곧 돌려드릴 거예요. 사업 투자. 무슨 사업?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정화는 답답했다.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업 투자였다고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화는 놀랐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그럼 그 사업이 뭔지 말해봐. 그건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어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하지만 이 돈은 회사 돈이야. 언제까지 돌려놓을 거니? 시간을 좀 주세요. 한 달만 더 주시면. 한 달.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야, 정말 실망스럽다.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집을 팔아서. 민수는 움찔했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뭔데?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남편이 준비해둔 신탁 서류와 아들이 빼돌린 회사 돈. 이 두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편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리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둔 것이겠지. 저녁 무렵 서영이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응, 들어와. 서영은 평소와 달리 굽신거리는 태도로 말했다. 어머니,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다는 거니?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정화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서영아, 너도 알고 있었니? 민수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것 말이야. 서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건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 장부에 다 나와 있는데. 민수가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사업 투자였어요. 그럼 그 사업이 뭔지 말해봐. 서영도 민수와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었다. 정화는 이제 확신했다. 이들 부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서영아, 솔직히 말해봐. 그 돈 어디에 썼니? 어머니, 집을 팔자고 한 것도 그 돈 때문이지.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돌려드릴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정화는 답답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서영이 떠난 후 정화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남편이 왜 신탁 계약을 만들어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들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간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남편 돈을 함부로 쓰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까지 팔려고 하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정화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야 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준비를 해뒀는지.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일은 법무사 사무실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준비해둔 서류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정화는 남편이 작성한 신탁 서류를 들고 그곳을 찾았다. 이정화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법무사는 중년의 온화한 남자였다. 정화가 서류를 내밀자 그는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 김태수 씨께서 작년에 오셔서 작성하신 것들이네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과 회사 모두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부인 것이에요.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제가 팔거나 처분할 권한도 저에게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법무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회사에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승계됩니다. 혹시 회사 부채 상황을 아시나요? 정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수가 빼돌린 10억 원이 떠올랐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회사 운영비였다면 문제 없지만 만약 횡령이라면 법무사는 말을 멈추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것이 확실하지만 민수가 만든 구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녁 때 민수가 서영과 함께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둘 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절박함이 스며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뭘? 제가 사업 투자를 잘못했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암호화폐에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회사 돈 10억 전부요. 서영이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정화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랬어. 엄마, 도와주세요. 어떻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정화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다. 민수야, 그만해. 엄마,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준 거야. 내가 도박으로 날린 돈 때문에 팔 수는 없어.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박이 아니에요. 투자였다고요. 결과가 똑같잖니?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도 혼자 살아가야 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엄마가 회사 빚을 다 떠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빚이잖니. 법적으로는 엄마가 회사를 물려받은 거라고요. 정화는 아들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협박하는 듯한 어조였다. 민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사 채권자들이 엄마를 찾아올 거예요. 서영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민수는 계속 말했다. 그때 되면 이 집도 어차피 못 지킬 거예요. 정화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해서. 며느라가 너도 나가거라.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영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민수와 서영이 떠난 후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화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교회에 갔다. 30년간 다닌 동네 교회였다. 예배가 끝난 후 몇몇 권사님들이 정화에게 다가왔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위로가 되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정화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럭저럭요. 민수가 며칠 전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정화는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요? 집을 팔 거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정화는 당황했다. 민수가 벌써 동네에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뜻이었다. 아니에요. 팔지 않을 거예요. 다행이다. 이 동네에서 30년 살았는데 어디 가면 안 되죠?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이럴 줄 몰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 신탁 계약을 만들어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화는 한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정화 씨 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한회계법인 김 변호사입니다. 태수 인테리어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정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시죠? 회사 채무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까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정화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남편 서재에서 본 서류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강릉 어딘가의 부동산 관련 서류였다. 정화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찾아볼 작정이었다. 여보, 혹시 또 다른 준비를 해둔 게 있나요? 정화는 남편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보았다. 책장 뒤쪽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강릉 바닷가 주택의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강릉에 집이 있다고? 계약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다. 남편이 정화 몰래 바닷가 집을 사두었던 것이다. 등기부상 소유자도 정화로 되어 있었다. 전화벨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민수였다. 엄마, 변호사 연락 받으셨죠? 응,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았잖아요. 엄마가 회사를 물려받으신 이상 빚도 같이 떠안아야 해요. 정화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수야, 내가 변호사 선임할 거야. 변호사요? 왜요? 내 권리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 괜한 돈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정식으로 처리할 거야. 정화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정화는 법무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정화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사모님께서 가져오신 본이 남편분이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신 것 같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신탁계약과 동시에 회사 채무에 대한 면책 조항도 넣어두셨어요. 개인 횡령으로 인한 손실은 승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놀랐다. 그럼 민수가 빼돌린 돈은 제가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아들분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회사 장부를 살펴보았다. 민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다. 민수와 서영도 참석했다. 채권자 측 변호사도 나왔다. 조정의원님, 피신청인 이정화는 태수 인테리어의 법정 승계인입니다. 따라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화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신청인이 말하는 채무는 정당한 회사 운영비가 아닙니다. 전 대표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횡령이 아닙니다. 사업 투자였어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그럼 그 투자 내역을 제출해 보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암호화폐 투자는 개인적인 투기였고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정화의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은 민수 씨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회사 돈이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개인 횡령이 명확해 보이는군요. 채권자 측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누가 이 채무를 변제하나요? 당연히 횡령한 당사자죠.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조정이 끝난 후 정화와 민수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다. 엄마, 민수야, 죄송해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영도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정화는 한동안 침묵했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10억 원을 어떻게 구하죠?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말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이제 혼자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 그때 정화는 강릉 집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강릉에 집을 하나 사뒀더라. 민수와 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릉에요? 바닷가 작은 집이야. 나는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야. 엄마, 서울을 떠나신다고요? 그래. 이 집은 팔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정화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엄마,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간 모은 물건들이 너무 많았다. 하나하나 추억이 서린 것들이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정화는 또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준비한 것들을 모두 찾은 거겠지. 미안해. 민수 일로 걱정을 끼쳐서 나는 우리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마지막에는 믿을 수 없었어. 강릉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거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정화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며칠 후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정화는 그 돈으로 민수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며느라가도 우리 민수 잘 돌봐주어. 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정화는 강릉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교회 권사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다. 정화 씨, 가끔 소식 전해줘요. 네, 그럴게요. 정화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다. 여보,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볼게요. 정화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강릉행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져 갔다.